700만 명 이상이 관람한 영화 1987은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평범한 시민들의 민주화 항쟁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 조사 중 고문으로 사망하고 사건의 진상이 은폐되려 하자 이를 막으려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특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당시 사회의 부조리와 저항의 불꽃을 그려내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영화는 1987년 1월 13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생회장이었던 박종철이 불법으로 체포되어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경찰은 민주화추진위원회, 민주주의 관련 수배자였던 박종은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그의 후배인 박종철을 잡아 고문했습니다. 박종철은 혹독한 고문과 폭행에도 끝내 함부했으나 하루 만에 사망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종철이 목숨을 바쳐 지킨 선배 박종은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오늘은 박종철의 선배이자 동지였던 박종은의 생애와 근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종철은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막내로 자랐고 형 박종부는 동생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어린 시절 유도를 배우던 형을 따라하다 어깨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형은 유도를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박종부는 동생의 어린 시절을 마냥 귀여운 동생이라고 회상했습니다. 박종부는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학생운동가로 활동했으며 이는 중학생이던 박종철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박종철은 다른 아이들과 달리 부마 항쟁 시위에 참여하며 사회 문제에 대한 의식을 키워갔습니다. 1980년 군 입대 전 형이 부산집에 두고 간 사회과학 서적을 모두 읽을 정도로 그의 영향력이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박종철은 부산 해광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꿈 많고 신부를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방학 기간에는 친구들과 해운대와 태종대를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친구들의 집에서 공부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동기 김치아는 박종철을 키 170cm 정도의 평범한 체격, 뽀얀 피부에 안경을 쓴 모범생 이미지였지만 의협심이 매우 강한 친구로 기억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밤새 공부하다가 아버지의 포도주를 몰래 마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특별히 뛰어나진 않았지만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박종철은 대학 진학을 위해 친구 김치아와 함께 재수를 했고 서울에서 김씨 누나 집에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 나란히 입학했고 박종철은 대학문화연구회에 가입해 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는 이미 준비된 활동가였으며 집회 때면 항상 앞장섰고 농촌과 공장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1986년 노동자들과의 가두투쟁으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 평생 공무원으로 일한 아버지는 막내의 이런 행동에 크게 놀랐지만 박종철은 감옥에서 독서를 통해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석 달 동안 책을 읽으며 자신감을 얻었고 동지들에게 내 공이 깊어졌으니 어떤 고문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종철은 투쟁에만 몰두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포용적인 태도로 소통하며 기타 연주와 노래도 잘해 모임 분위기를 주도하는 쾌활한 친구였습니다. 당시 형 박종부와 친구들은 박종철의 학생운동 참여를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운동에 참여했기에 시간이 지나면 그 역시 그만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종철의 죽음은 예상치 못한 비극이었고 그의 희생은 거대한 민주항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한편 박종은은 1961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나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인물로 대학 신입생 시절 사회대평론 서클에 가입해 이영희 선생과 마르크스의 저서를 접했습니다. 노동가치설에 감명받은 그는 학생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며 민추위에서 학생운동 지도를 맡았습니다. 민추위는
학생운동과 사회민주투쟁을 연결하는 비공개 조직으로 다양한 투쟁을 이끌었습니다.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은 광주 학살 진상규명과 미국 사과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전국의 광주 민주화 운동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추위는 신문 깃발을 발행해 학생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전두환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종우는 당시 검경의 주요 수배 대상이었으며 경찰은 서울대 사회학과 8인합번 박종훈이 학생 시위의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대학가 골목과 하숙집 곳곳에 수배 인원을 배치했으나 박종우를 잡지 못했습니다. 박종우는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독서실에 숨어 심랑을 펴고 생활하며 학연, 지형, 혈연을 피해 은신처를 자주 옮겼습니다. 때로는 경찰에게 먼저 다가가 길을 묻기도 했는데 이는 경찰이 수뢰자가 자신들에게 먼저 다가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종우와 박종철은 대학문화연구회에서 만난 후배와 선배로 매우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처음 만난 1985년 1월, 박종우는 박종철에게 "우리 이름까지 형제 같구나" 라며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박종우는 민추위 사건으로 지명 수배를 받았고 박종철은 수배자 명단에서 선배 박종우의 이름을 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도피 생활 중 박종우는 1987년 1월 8일 박종철의 하숙집을 방문했고 박종철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박종철이 누나가 떠준 목도리를 감아주고 옆방 친구에게서 10,000원권을 받아 자신에게 건넨 일화를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박종우가 박종철 집에 방문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박종우를 향하던 화살을 박종철에게 돌려 고문하게 됩니다. 1987년 1월 13일 박종철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갔고 경찰은 박종우의 행방을 캐기 위해 고문을 가했습니다. 박종철은 혹독한 고문에도 묵묵히 버텼지만 결국 2월 14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단순 쇼크사로 발표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견과 물고문에 의한 사망임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1월 19일 기자회견에서 물고문에 의한 사망을 공식 인정하고 고문 가해 경찰관 2명을 구속했으며 내무부 장관과 치안본부장을 경질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대학가와 종교단체는 성명을 발표하며 추도 시위를 벌였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져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결국 6월 29일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직선제 수용을 선언했습니다. 1월 17일 복서실에 숨어있던 박종우는 신문에서 후배 박종철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죄책감과 무력감에 빠져 괴로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책임을 지고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 12월 수배 해제 후 박종우는 박종철의 부모님을 찾아가 "내가 죽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박종철 어머니는 박종우가 종은이냐고 물으며 시대를 탓했고 아버지는 "이미 된 일이니 민주화 운동에 힘쓰라고 격려했습니다. 이후 박종우, 박종철 부모님의 양아들이 되어 매일 안부를 전했고 명절마다 찾아뵙는 등 효도를 다짐했습니다. 박종우는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강희경 씨와 결혼하며 결혼식에서 박종철 부모에게 패백을 드리고 가족 사진을 찍는 등 예의를 표했습니다. 박종우 아내 강희경 씨 또한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인물로 전국 노동운동 단체 협의회에서 파업 지원 활동을 하던 중 박종우와 만났습니다. 박종철 기념사업회가 결성되자 박종우는 간사직을 맡아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그는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했지만 박종철 기념사업에 대한 열정만큼은 대단했습니다. 박종우는 박종철의 민주화에 대한 굳은 뜻을 기념사업을 통해 평생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이것이 박종철 부모님과 자신의 빚을 갚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에는 꼬마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활동하며
박종철 기념사업회 운영위원으로도 활발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의 행보는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배 해제 후에도 노동운동 편집위원을 지내며 활발히 활동하던 박종훈은 베를린 장벽 붕괴, 소련 해체로 큰 충격을 받고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을 버렸습니다. 그는 시장 경제가 가장 민주주의적이라고 확신하며 1995년 민주당 후보 김환의 제안으로 강동구청장 비서실장으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한나라당에 입당하며 보수 정치인으로 전향했습니다. 한나라당 공천으로 부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3차례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하였고 이후 택시 운전 등으로 생계를 이어봤습니다. 한 기자가 의아해하자 그는 은퇴하고 연금을 받을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뿐이라며 민주화 운동과는 정반대의 삶이지만 오히려 좋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박종훈은 자유시민TV라는 채널을 만들어 경제, 정치, 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는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박종훈은 문 대통령에게 양심이 있다면 국민에게 자백하고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24년 김문수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박종훈은 정책보좌관으로 합류했습니다. 김문수 장관 측은 박정우를 자유주의 노선의 해박한 이론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문수와 박종훈은 서울대 운동권 출신 노동운동가에서 보수 정치인으로 전향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1980년대부터 인연을 맺었고 선거 캠프 활동 등에서 협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박종우의 보수 정치인 전향은 박종철 유족과 과거 운동권 동지들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6월 민주항쟁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우성우 위원장은 박종우의 보수 전향을 비판하며 박종철 유가족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동지의 죽음을 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유시민 작가도 한 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옳은 삶을 산다는 보장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종훈은 민주화 운동을 배신한 적 없으며 사회주의 반대가 변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생각의 차이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종철이 죽음을 가슴에 품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할 때 박종우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최강욱은 유튜브 방송에서 박종우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최 의원은 박종철 열사가 왜 고문받았나, 선배 행방을 대라며 고문당한 것이라며 박종우가 그 선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종우는 CBS 노컷뉴스에 사실 그대로라며 수배 중이던 나를 잡으려고 후배 박종철을 고문했고 그 사건으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6월 민주항쟁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수 정치인으로 전향한 이후에도 박종훈은 박종철 열사 추도식에 참석해왔으며 참석 시 반대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2018년 서울 관악구에서 열린 박종철 거리 선포식에도 참석했다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우가 후배 박종철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무거운 너를 끌고 가 형사가 차가운 물속에 너를 담갔어도 끝까지 나를 지켜준 너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온다. 마지막으로 너를 보던 날 네가 나에게 감아준 목도리를 끝내 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네가 온몸으로 지켜낸 민주화 이후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너처럼 묵묵히 걸을 뿐이다. 하늘에서 계속 지켜보고 격려해 주길 사랑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